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이죠. 김성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진 의원님? 네. 그 뉴스 보셨겠네요. 6시 57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농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 이런 그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관용적이고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그냥 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게다가 이게 3,7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괌까지 거리가 3,400km니까 이제는 괌도 우리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실험했을 때보다도 1,000km를 더 날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좀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성주 의원님. 예, 뭐 북이 미사일 발사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제는 거의 만성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제 북이 이제 이 발사를 통해서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제는 이제 북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격의 의사가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려고 하는 즉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가 자신들의 어떤 그 존립을 위한 중요한 그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미 행정부에 대해서 계속 무력 도발을 통해서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이 그 정책이 대결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선물 하나 또 쏜 정도, 보낸 정도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화와 제재 병영 전략 중에 자꾸 쏘니까 제재 중심으로 가는데 언젠가는 그 제재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제재여야지 끝까지 제재로 가서 북을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침에 밥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밥 먹듯이 미사일을 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울고 조금 그야말로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 한국은 무시하고 통미봉남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불과 며칠 전에 또 새로운 게 있었는데 그 김정은의 자산 동결과 같은 그런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동시에 들었고요.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뭐 이 동의를 끌어내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이 북한이 뭐 당황하지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동시에 더 강력한 제재와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야말로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이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유난히 좀 기운이 없으시네요. 뭐 그렇지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그냥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어이가 없어 그러신 거. 근데 지금 인간에서 이제는 뭐 만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게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지금 파티 타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외신을 보면 어쨌든 얼마 전에도 뭐 원산에서 김정은이가 이 모란봉학당하고 다 모아놓고 파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사일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보도가 됐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고 보십시오. 오늘 아침자 뉴스에는 미국의 이제 반응을 보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나토식 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아마 반 이상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그럼에도 지금 반 가까이는 지금 전술핵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반대하는 논의가 뭐냐면 뭐 미국 국방장관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핵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괌에 있는 핵 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때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실험이 뭡니까? 괌까지도 북한이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또 좀 다른 국방적인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용산에 하나 떨어지면요. 최소한 25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일을 하듯이 지금 북한이 또 뭐 핵실험하면 더 했구나.
오늘 아침에 이 핵실험은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오전 8시에 바로 그 NSC 비상회의 소집했지만. 미사일 발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인질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면 남의 일처럼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해봐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분명한 대한민국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 문제는 전쟁을 막고 특히 인류 공멸에 핵전쟁에 참여하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네. 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위기감 조성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나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계속 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청와대에서인가요? 어제 오늘 이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승인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얘기했다는데 전쟁을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와 지원을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제재도 대화로 북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하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이 북이 미사일 발사했어도 할 수 있는 일관적인 태도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전쟁을 위한 비용을 많이 써도 그건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비용을 많이 쓴 거는 전쟁을 막는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네. 정부 현재 차분한 노력은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미국의 반응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또 반응 이런 부분 속에서 또 다른 논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하면서 바퀴 굉장히 안보 문제가 험난한데 또 국내 정치도 결코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예. 요즘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김성주 의원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죠? 한번 그 논의를 우리가 첫 번째 토론 주제를 보고 화면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무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뿌듯해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총체적 인사 당국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결의 책임은 오만으로 일관했던 청와대와 무능하고 나태했던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조속히 인사 라인을 문책하지 않으면 이런 인사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네, 지금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이번에 부결된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인 김명수 후보자, 이 세 분의 자료가 화면에서 비쳤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김희수부터 이 박성진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난 후폭풍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하여튼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죄송합니다. 네. 헌법재판관이죠. 부결됐죠? 네. 국민의당이 부결편을 많이 던지신 모양이에요? 뭐 결과적으로 그랬다고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정치는 한 치 앞으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종합 예술이구나, 정치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 동시에 들었는데 네. 사실은 145대 145 찬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는 여야 뭐 청와대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사자들도 본회의장에 있을 때 의원들이 가장 깜짝 놀랐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환호를
뭐 터트리고 뭐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 아마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들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붙였습니다마는 부결될 것이라고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딱히 당론을 정해서 뭐 결사 반대다, 뭐 찬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의사들을 다 존중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뭔가를 정하진 않았었는데 결론적으로 통과가 될 거라고 아마 내심 생각들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속으로는 당황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당황하고 놀라웠던 측은 그리고 너무나 믿었던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금 이제 극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가장 당황스럽고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반응을 청와대 반응도 그렇고 여당의 반응도 그렇고 뭐 상상도 못하니 왜 상상을 못합니까? 이 다당대 구조하에서 언제든지 부결 가능하다는 거를 상상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을 해서 네. 야당을 설득할 그런 그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온갖 이 단어들을 동원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정부 여당이 오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었죠. 한국당은 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국당도 껴안고 뭐 박수치고, 한국당도 놀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보십시오. 지금 이게 294명이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장에 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5명 정도가 안 나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고 그리고 뭐 의원은 더 보니까 나오면은 이제 과반수 그쵸. 비율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뭐 자유한국당에 이제 5명 정도 여기 나타나야 할 정도로 나이브하게 한 거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우리도 늘 그 이야기하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게 뭡니까? 머리숱 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그건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너무 좀 그분이 좀 부드러운 분이긴 하지만 너무 좀 투표하면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지금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만 탓하지 마라. 우리는 민주당에서 2차표 있을 거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에 대한 거는 무기명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출석인은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인데 무효가 2표입니다. 이 무효 2표는 뭐냐면 한자를 뭐 잘못 썼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장난쳤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기권 한 표인데 자,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 헌재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투표가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여야 의원 다 없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그날 뭐 얼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행동을 저는 절대 옹호하고 싶지 않고 자랑 같지도 않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아니 이 부결됐다고 왜 얼싸 안 합니까? 저는 그건 이해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저는 여당이 이 문제를 타는 데도 안 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하러 나갔다가 네.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어. 여론이 제트피는 코엑스 집회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왜 우리 보도 안 해주냐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왜? 안보 전국에 자유한국당이 안보 강조하는 분들이 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의 지도부가 120석이라는 걸 갖다가 잠시 잊고 치밀하지 못한 전략을 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김인수 헌재소장 저는 이분이 헌재소장이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는 헌재소장인 줄 이렇게 부결된 거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조금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국회다 이해할 것 없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괜히 자유한국당 들어오라고 그랬나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107명 안 들어왔으면은 민주당 의석수로 가뿐하게 과반해서 통과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 집회 그만두고 괜히 들어오라고 한 것 같아요. 민주당. 정치가 게임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믿은 거죠. 120석이지만 40석의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소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지만 뭐 강한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구나 헌재소장은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헌재소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그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아니다. 보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성향을 들어서 반대한다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정하지 않고 네. 자유투표에 맡긴 상태에서 국민의당의 개별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아마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당 의원들도 부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나라도 하나 좀 반대해서 경종을 줘야겠다. 우리 좀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모여서 동수 결국 부결로 간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80%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탄핵이 되고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저는 여야 모두를 떠나서 다수 국민들 80%가 원했던 그런 정도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기본적인 방향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틀리고 서운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큰 틀은 유지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스스로 우리가 키를 주고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존재감 과시를 네. 이번에는 좀 잘못한 것 같다. 좀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과시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게 무난한데 그걸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장기적인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 헌재 세운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의 다수다고 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선택은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당만 탓할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법치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뒤로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기독교, 개신교가 상당히 많은 압력을 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했는데 가장 많이 한 게 아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수천 통이 와가지고 그 지우느라고 뭐 난리다. 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그 헌재 재판을 할 때 이런 걸 했습니다. 뭐냐면 군대 내에 동성애에 대해서 처벌하는 군 형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헌 결정 날 때 본인은 위헌 결정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고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어쨌든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을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뭐 자유한국당도 물론 했지만 가장 많은 걸 보낸 이유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네. 그 말을 듣고 결정은 어차피 국민의당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동성애와 관련돼서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뭐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개신교에서 문자 폭탄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희수 헌재소장이 부결되는 데는 이런 개별적인 어떤 그 문자 폭탄이나 압력 같은 것도 좀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정부 여당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 그 집권 여당이 이 김희수 헌재소장의 이거를 가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가, 저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해줄 줄 알았는데 너를 믿었는데 니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여당으로서 이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국민의당 탓하는데 국민의당이 무슨 집권 여당입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야당으로서 당론도 없는데 의원 개개인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으로서도 지금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황했을 거다. 의원들 스스로도 놀랐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대표는 없었는지 아마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국민의당 탓하는데 저는 예전에 총리 인준할 때 불과 이제 100 며칠 전이죠. 정부 출범 초기를 생각해 보면 이낙연 총리 인준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정말 국민의당이 협조해서 통과시키고 정부가 출범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관 임명 재청권은 총리를 빨리 통과시켜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내부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켰죠. 그러고 났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 총리니까 했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 아니지 않느냐.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그 여론 때문에 의식해서 해준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고마울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협치에 근거해서 통과시킨 여러 가지 그 정부 초기에 건들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어 해준 거 아니고 호남 여론 의식해서다.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마 이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결됐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전북 출신의 이 김희수 헌재 소장 당연히 의식했던 거 아니겠어? 국민의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거나 협치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현실 우원식 대표가 스스로 이 얘기했듯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환호하는 자유한국당, 네. 부두대하는 국민의당 이게 바로 정부 여당에 놓은 객관적 현실이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20석 가지고 있는 소수 여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가려고 하면 거대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나마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국민의당이 가장 협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할 거라고 믿었던 건데 당연히는 안 된 거죠. 이제 그럴 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김동철 원내대표가 우원식 대표한테 그저 20표는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각 그 원내 대표단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낙관한 거죠. 그런 면에서 책임을 야당에만 돌리는 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네. 뭐 김명수 대법원장 뭐 인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뭐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민의당에서 많이 협조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김명수 않겠나. 원장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유투표죠. 예,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의원들 근데 당론을 왜 안 하세요, 근데? 그걸 그 굳이 중요한 문제인데 대법원장 헌재 소장인데 당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론으로 정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당론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론도 필요한 거거든요. 캐스팅 보트 효과를 그런데-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의총이나 이런 거 열었을 정치적 때 계산이죠. 의원들이 이거를 안 당론으로 쳤을 하자 안 때 하자 김정은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것도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합니다. 이걸 아, 그래요? 당론으로 할 건지 말 아, 건지에 그거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마 그거를 본인의 의사에 맡겨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으면 대체로 뭐 당론 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히나 찬반이 아주 팽팽할 때 아.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할 때는 당론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인사에 관한 문제는 네. 당론 안 정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죠. 근데 제가 국민의당이라도 네. 좀 화는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여당과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네. 야당이 틀 수도 있는데 문제는 늘 정치라는 거는 상호간에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당을 정당으로 저는 대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야당이 발끈한 이유도 이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9월 10일 날 비공개 요청에서 했다는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느냐. 국민의당에 대한 표현입니다.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하고 캐스팅 보트니 하는 모렴치한 집단. 이게 그 언제 얘기한 거죠? 12일 날 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아,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님께서 아무리 비공개 요청이라고 하지만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요. 자유한국당에 박수를 치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당이라고 추계하면 우리 동생인데 동생이 우리 말 안 듣는다는 뉘앙스로 그게 저는 민주화한다는 국가에서 아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 표현들을 보면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정당에 대한 표현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영찬 수석이 이 청와대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희수 부결에 대해서 자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 이거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야당을 이야기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 늘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옳고 야당은 틀리다는 전제로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물론 윤영찬 수석이 화가 난 걸 좀 이해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에 보냈던 이런 결과가 있을 때는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 표현들은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은연중에 청와대가 선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청와대와
민주당 대표의 표현이 국민의당과 뭐 다른 뭐 바른정당 포함해서 더 자극하지 않았나 싶고요. 협치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 파트너에 대한 예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 문제도 저는 복잡할 거라고 보는 게 자,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김희수 전북 출신인 김희수 후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뭡니까?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전북 출신이 아니라 부산 출신은 그러면 국민의당이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저는 정말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뭐 지역 정서를 자극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참 한심합니다. 김정은이 웃으시는데 저보다 화가 더 나신 것 같아요. 여야 정당들이 그런 그 감정과 기분 또는 존재감 과시 이렇게 정치를 해가면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국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이 안에서 용광도처럼 녹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감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과는 한 식구였다가 분가한 거잖아요. 서로 패권 논란하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 의원들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개혁 연대 방향을 갈 거냐 아니면 중도 통합을 갈 거냐 일단 두 노선이 부딪혀서 중도 통합 쪽이 승한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 그 주장에서 한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딜레마를 민주당 지도부가 지혜롭게 잘 접근해가면 좋을 텐데 계속 서운하게 하고. 그거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현역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 굳이 감정적으로 자극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다른 집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전에 있는 이혼한 부인이 남편 편을 들어줄까 당연히 생각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감정 표현한 건데 조금 더 정치를 대승적으로 봐서 객관적 현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방향하기 위해서 야당, 특히 국민의당이 협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8일 날이 지금 본회의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28일 정도로 좀 예정된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김성주 의원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말 부결 안 되고 그 가결돼야만 진짜 국정 운영에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뭐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고민할 텐데요. 어제 광주에 예정됐던 그 당정 예산 정책 협의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건 어제요? 그것도 가면 또 국민의당이 SOC 문제 때문에. 호남 SOC 예산 홀대론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이 있었는데 또 민주당 지도부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또 서로 다른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취소한 것도 하나의 의사 표시라고 보입니다. 네. 아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민의당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의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반박에 재반박 이런 상황에서 좀 감정선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SOC 그 협의하는 거를 취소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말로 대표들의 이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청와대 반응도 그렇고요. 정말 기대 이하입니다. 기대 이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도 인사 배제 5원칙은 이제는 아예 실종됐죠. 아예 실종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도 안 하고 우리 모두 이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가혹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지키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이 얘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도 누구 책임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없고 결국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야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야당이 이럴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여론만 보는 정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론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이 늘 문제 제기를 해왔죠.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우린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 다이렉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 하겠다라고 대통령도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이건가요?
국회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개혁을 이 국회 안에서 입법이나 이런 문제 없이 이런 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 개혁 과제들을 성실하게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당 대표들의 이런 뭐 땡깡 골목대장 그다음에 뭐 적폐연대 이런 발언들은 너무 심한 거죠. 그거는 국민의당이 언제 형제로 인정해달라고 했나요? 언제 형제였나요? 자유한국당이 이중대라고 가장 가혹하게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너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100번 양보해서 형제였다 쳐도 싸움은 형제 간에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간과해 놓고 김 의원님 오늘 다 간과해 놓고 전주에서 올라오신 국민의당 거 아니에요? 탓이다. 예. 그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촛불혁명 이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죠. 과거 선거는 2016년 총선을 치렀던 시점과 2017년, 2017년 지금 현재 촛불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부 탄생 이후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를 치러서 했던 현재 의석 분포를 현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정체를 외면하고 돌팔매질 할 거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지금 시대 정신에 맞게 여야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상대책에 있는 거고.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하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촛불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개혁 연대의 방향을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불만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감정적으로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최소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승적 견제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타협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탁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당의 문제만 아닌 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김희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유정 헌재 재판관도 네. 주식 투자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이 그만뒀죠. 박기영,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본부장 뭐 등등해서 어쨌든 뭐 조대엽, 안경환, 김기정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진 그런데 사퇴한 분만 얘기하신 거예요? 자진 사퇴 그렇죠. 자진 사퇴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촛불 정치랑 관계돼서 지금 이분들이 사퇴한 겁니까? 그거 국민의당 때문에 이분들이 사퇴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국민 여론 또는 본인이 판단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될 겁니다만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하고 촛불 정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이 촛불 정신에 투출하는데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분들을 다 나가라고 했습니까? 여론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이 인사 문제에서는 저는 여당과 정부가 반성한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사 문제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알려졌다. 아니 이미 거의 지금 이게 알려졌지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옹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현옥 수석이나 조국 수석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 이분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걸 안 했겠습니까? 뭔가 이분들로서는 안 되는 뭔가 플러스 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축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주 참신한 인사였거든요. 그랬죠. 조국 예.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보훈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가장 잘한 인사는 피우진 보훈처장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만나보니까 애국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사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네. 후반이 되면서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진보적인 색채, 또 가까운 뭐 참여정부 출신 인사 뭐 이런 거에서 너무 인사풀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꾸 넓히면서 네. 검증에 걸리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이번에 중기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는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성공한 벤처 기업가 중에서 선택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수십 명을 더 접촉했더니 다 주식의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네. 다 고사했기 때문에
그 풀을 좀 벗어나서 확장해서 했고 좋은 발탁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데 찾지 않고 멀리 좀 발탁했는데 우리 저 이낙연 총리 말씀하신 대로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 잘 몰랐다는 하여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1, 2인이나 비선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받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이거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회의치를 통해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국회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그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번에 정기국회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그 안보 문제까지 겹쳐서 하여튼 순항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김 의원님? 원래 뭐 국회가 시끄러운 데 아닙니까? 근데 좀 야당들이 좀 애국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안보 문제도 너무 과장하지 말고 정부 여당이 낼 수 있는 좋은 해법을 중심으로 좀 제가 국론을 여쭤보고 만들어가는 게 싶은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인데요. 이 형제당, 형제당, 죄송합니다. 형제당 얘기도 하고 계셨는데 이게 형제당을 묶어놓으려면 뭔가 좀 연합이라든가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유럽 정치 잘 아시잖아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집권연합을 하든가 집권연합이 안 되면 사안별로 정책연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당과 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틀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권 내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제일 좋은 거는 네. 가치가 같다고 하면 그 가치 연대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가치의 공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엇갈림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가치공유 이익을 집권여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뭐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아이고, 진지하게 할머니.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정말 마음이 막힐 지경인데요. 아까 결과론적으로 김희수 헌재소장 관련해서 부결됐을 때 자유한국당과 연대해서 예.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촛불 민심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촛불 민심에 빗대어서 이 모든 사안을 다 거기에 일일이 대입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스스로도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빗대서 말씀하시려 하지 말고 자,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저는 무슨 저가 있을 건데 저는 다만 김성준 하나만 제가 없으신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 편 좀 들어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풀 수는 근데 없다는 이제 거죠. 그 문제는 짧게 알겠어요. 한마디 하면 저도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는 있는 것 한국당 얘기 좀 같습니다. 하려고 아니 그러는데, 예. 하시고 민주당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사실은 120석이기 때문에 좀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야당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뭐 대통령의 지위도 지금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회 내에서 협치를 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인데 저는 민주당 지도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더 겸허하게 바꿀 필요가 자, 있다는 우리 생각이 김성주님 뭐 원내 지도부도 아니고 말이죠. 추미애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 측근도 아니신데 참 오늘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다 당에서 아무 역할 없는 사람들이죠. 고생을 사실은. 하시는데 좀 기차 타고 오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주제 이 정도 하고요. 그 야권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권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자료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권고안을 그대로 당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밖에서는 바른정당이 자강 논의네 통합 논의네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여권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과연 야권도 어떤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유님 그죠? 예. 중요하죠. 한국당에서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 또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은 저희가 한국당 친박 청산 공식화 보수 대통합 신호탄이 되나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야권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뭐 야당 얘기는 잘 안 하려고 이렇게 초반에 국민의당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국민의당은 이제 형제당이니까 국민당은 여당입니까? 야당 얘기. 우정 어린 좀 네, 야당이 그렇게 하셔놓고 말씀을 좀 국민의당. 애정을 갖고 한국당에 애정이 없으신 모양이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보수 대통합 논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 다당제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찬반으로 나뉘어서 그렇죠. 도로 나눠진 거고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와 생각들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숫자 적으니까 안 되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면 우리는 전멸하겠다. 이런 걸 먼저 우려하면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도 합치겠다라고 하는 보수 대통합의 얘기지 말고 보수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방식의 주장과 실천이 맞는 건지 바른정당이 맞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그중에서 앞으로 한국의 보수 정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대선에서 진 것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만 고민하는 그런 보수 대통합은 자신들을 위한 것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보수 대통합이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뭐 그런 얘기실 것 같아요. 정치공학 쪽은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과거 한나라당이 잘 나갈 때는 한나라당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하고 그때 뭐 민노당이나 이런 당하고 후보 단일화는 걸 비판했습니다. 뭐냐 이거 다당제 각자 약진해서 심판 발작인데 그때는 후보 단일화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는 120석밖에 안 되지만 여론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국민의당이나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총에 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두 자리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합치자는 거는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바른정당 이것도 뭐 형제당이라면 형제당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눈 근본적인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과거 친박 실세라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 찾아가서 좀 나가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면회도 거부하고 있고 또 유영하 변호사만이 지금 뭐 변호사 중에는 만나는데 영하입니다. 용화가 아니고 유영하. 근데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연락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10월 달이면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혁신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나가달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안 나가면 출당시키자. 이게 혁신위원회가 유석춘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권고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정이고 결정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 윤리위원회도 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홍준표 대표는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시간은 10월 달쯤 가야 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보고 그때쯤 하겠다는 건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친박, 비박 또는 뭐 다양하게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 뭐냐면 친박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비박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이제 나가라는 건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 국민들 눈에서 그게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느냐.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립되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10월 달에는 내가 결정을 내겠다. 우리 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나가야 됩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나가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지금 두 분은 지금 이미 한번 쉽게 말하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3년인가 지금 저 징계받은 거 아닙니까? 예, 다음번 정지인데. 홍 대표가 다시 사면해줬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안 되죠. 그건 근데 남아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한 번 더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한다. 이건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좀 명분이 없고 이분들도 제 생각에는 스스로 나가는 게 좋지. 지금 뭐 그리고 이 두 분 나간다고 해서 비박 중에서는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국민들이 용납 못한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경위 어찌됐건 간에 오늘의 이 사태 보수 정치가 괴멸됐다는 비판받지 않는 이 상황에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도 마음을 비우시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이 양당제 폐해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이 다당제 구조의 네. 이 정치 현실인데 자꾸만 이 형제당 양쪽 다 형제당이네요. 형제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성원이 좀 말했으면 좀 자매당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으려나 남매당. 뭐 이런 생각도 해보입니다만은 아니 저희가 그게 이제 여자 대표가 지금 뭐 이은 대표 아니지만 네.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건. 여성 대표들이 많아서 이 뭔가 조금 이 감성적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그 능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극한 대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게 네. 이 여성이 이게 모든 거를 다 대표할 수는 없고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각자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바른정당이 사실은 이제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통합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그렇죠. 거죠. 통합으로 갈 것인지 친박을 사당론으로 갈 청산하면 것인지, 통합이 될 것이냐, 예. 뭐 그런. 이제 아마 이제 바른정당을 어떻게 좀 그 흡수해 볼까라는 이제 한국당 내부의 또 고민의 산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게 결론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바른정당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말 시쳇말로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어떤 힘든 일도 다 한번 견뎌내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11월 정기전대로 가는 거 글쎄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별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 의석수가 20석이건 뭐 120석이건 간에 정말 내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김무성의 그 통합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자강론 이 그 대립 구도인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뭐 아까 그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1심 판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전대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저희는 좀 봐야 국민의당 된다고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이 좀 원내 교섭단체로 남아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다당제 이런 그의 의미를 조금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을 거다. 나오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바른정당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반대 상황이어서 뭐 친박을 청산한다고 해서 별로 그 정도 미미한 청산 가지고 네. 금방 쉽게 또 그렇게 합쳐질 것 같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11월 전대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에 따라서는 그걸로 국민의당의 뭐 이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11월 전대에서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네. 그 이제 패한 측, 야당 측에서는 되게 이제 뭐 약간 관리형 대표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가 등판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선수들이 먼저 그냥. 국민의당, 뭐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다 일찌감치 선수 등판해서 일찌감치 선거용 정치로 빨리 가는 게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패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념적 진보에서 벗어나자. 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대한야당,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표방하면서 그 실천해 왔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보수 정당들도 이 보수 정치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바꿀지 이런 걸 먼저 좀 고민하고 대통합 얘기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만약에 같이 만난다 그러면 여야 대표 옛날 대선 후보들 다 그냥 쫙 다 만나는
그렇군요. 그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또 관건입니다. 안 할 한대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는 또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바른정당은 묘한 게 그 지금도 유승민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고 네. 또 유승민계가 아닌 김무성 의원하고 친한 분들도 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은 국민의당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 그것까지 수도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겠죠. 바른정당은 네. 다선 의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름이 난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의원, 특히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바른정당에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또 정서적으로는 자유한국당하고 친하지만 이 정책 이런 분야에서는 국민의당하고 좀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안철수, 유승민 그 당시 후보들의 정책하고 비슷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움직이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의 이제 많은 현역 의원들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각자 나오게 되면 그냥 민주당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 때문에 11월 달에 전당대회는 상당히 저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 의도대로 보수의 통합이 될 확률도 높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노리는 거는 흡수통합 같은데 바른정당은 그런 식보다는 당대당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합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아니 같지는 않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뭐 나눠져 갖고 일부는 한국당 가고 일부는 국민당 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20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그 20석으로 묶여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하나씩 분리되게 되면 네.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오고 난 뒤에 좀 자리를 잡는 추세입니다만 네. 바른정당도 지금 아까 저는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앞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주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두 번째 주제는 좀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요. 김성주 의원님 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한국당 얘들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 없습니까? 국민의당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당이라서. 아니, 야권연대를 반대를 못 하시겠네요, 이제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예. 과거 경험에 예, 비추어서. 또 다음 주도 이게 또 안보 문제, 또 국회 이 대정부질문 끝났고요. 다음 주 국회는 이제 그 개정안 입법안 문제 갖고 예. 논의가 상임위마다 들어가겠네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치열한 공방이 되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뭐 김 의원님 우리 다 하는 것 같은데 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세 분이 또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면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오늘 올라오신 저 김성주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예, 또 새롭게 드러나는 네. 블랙리스트 망령인데요. 뭐지 MB 정부 때 있었던 일로 문화예술계 인사 한 82명의 네. 블랙리스트를 국정원이 만들어서 방송 프로그램 퇴출 등 네. 이런 압박 활동을 제시하고 VIP에게 일일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더 기가 막힌 것은 국정원이 특수공작으로 배우의 낯뜨거운 사진을 합성해서 네. 유포했다고 하니 너무 유치하고 창피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댓글 하는데 외곽 돌리는데 수십 번 썼다는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시효 논란이 있습니다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네. 국민적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박영순 의원도 그 BBK 사건 그것도 다시 하자고 예,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사진 네. 그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이 문승건 씨하고 김여진 씨의 사진입니다.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외곽 단체가 어떤 카페 게시판에 띄웠다는 사진인데 네. 합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두 분의 사진을 갖다가 띄웠는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허위로 합성한 사진을 누드 사진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올렸다. 저는 이거는 범죄입니다. 저는 어쨌든 뭐 다 떠나가지고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어이없고 이런 것들이 자행된 거는 정말 저는 여야 떠나서 예술에 대한 저는 이건 좀 뭐랄까 예술에 대한 범죄
저도 문화부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저 배우가 마음에 안 든다, 연기력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남녀 배우를 벗겨가지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띄운다? 참, 그거는 정말 저는 참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말이 안 되는 공작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 상상을 초월합니다. 뭘 대한민국의 하든지. 국격을 떨어서 정말 창피한 일이죠. 상상이 이게 라틴 아메리카나 뭐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만 예. 아프리카의 과거의 독재 시대,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그거보다 더한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유치하고 예. 예. 자, 우리 김유정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예. 이것도 뜨거우네요. 예. 좀 민망한 사진이긴 한데요. 예.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바른정당 얘기입니다만은 입 맞추고 돌아서다. 이제 좀 이렇게. 사진 좀 그만 내려주시죠. 이거 예, 좀- 그런데 네, 좀. 또 이런 일이 뭐 과거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하여튼 의외의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저 때가 이제 의원들 만찬에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속내는 다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까지 보였는데도 결론은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당연히 잘해보자 이렇게 겉으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두 분의 입맞춤 모습까지 나왔습니다만 네. 결론은 각자 딴 생각했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비대위원장 맡을 수 있다. 네. 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기애애했고 이내 그냥 돌아서는 그런 모습에서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어떤 냉혹한 현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 다른 20명의 의원들 각자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녁에요. 술 한잔 하다가 폭탄주들 많이 하잖아요. 예. 폭탄주 하면 저렇게 뽀뽀도 하고 막 아니 그래요. 저게 저는 들었는데 보기 드문 그렇죠. 근데 케이스죠. 저거는 저 카메라- 아니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관역이요? 서로 삭선은 이제 아니죠, 저거? 아니죠. 폭탄 좀 깨었는데 섞어놨겠지. 쉽게 하면 저렇게 입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뽀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서로 이제 이쪽으로 가다 이쪽으로 그렇죠. 가다 그러니까 관역이 빗나갔는데 그 정도로 이제 술 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사진을 보고 이제 기자들 평은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좋아하고 김무성 의원은 싫어했을 것 같은 사진이다. 거꾸로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저게 이제 뭐냐면 김무성 전 네.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인정하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저거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이제 그 같은 데 있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그 베른질 장벽에 예, 베를린 장벽. 네, 뭐 그 그때, 소련 그 서기장 브레즈네프하고 동독의 호네카 서기장하고 둘이 진짜 끌어안고 키스하는 형제의 그 베를린 장벽 있을 때. 예, 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풍자해서 그 붕괴된 그 베를린 장벽에다가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관광 코스가 됐는데. 예. 하여튼 저 화제입니다, 저 사진. 저는 관광까지는 안 가겠죠. 네, 하여튼 우리 진성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은 어쨌든 다르기죠. 그런데 저는 김영록 이제 농림부 장관을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요? 저 농림부 장관을 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부터 지금 닭값, 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안 했던 건데, 근데 네. 저 기사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집에서 치킨 배달 시켜 먹으면요, 비싼 거는 2만 원 넘습니다, 한 마리가. 근데 그게 원가 공개를 하고 시작하니까. 농가에서 파는 닭이 제가 본 거는 900원이었고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또 1,300 얼마입니다. 농가에서는 저렇게 900원 내지 1,000원대에 팔았습니다.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 들어갈 때는 2,600원 정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여 원대에 프랜차이즈 본사 뭐 BBQ나 뭐 예. 교촌치킨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뭐 광고해야 CF 뭐 굉장히 비싼 모델을 써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스 넣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배달될 때는 16,000원 내지 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궁금합니다. 그 중간에 900원부터 2만 원까지 그 중간의 돈은 어디로 갔나? 물론 저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뭐 CF 다 들겠지만 배달도 해야 되니까 네, 배달비. 저걸 계기로 해서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과연 얼마나 남겨먹는가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원가가 공개됐으니까 그 다음 몫은 소비자단체나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몫이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이 참 잘하셨고 네. 한번 소비자를 위해서 돋보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9월 정기국회도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김 의원님, 그죠? 빨리 지났으면 좋겠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끝났고요. 이제 또 상임위 가동해서 또 법안 심사에도 나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6천 건이 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생산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쏴서요. 여러 가지 하여튼 이 한반도 현안, 우리 대한민국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국회가 여야 함께 제 역할을 해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안보 불안을 없애주는 그런 여야의 지혜와 의지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토론 알고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김현우 편을 너무 많이 듣고 전도 안 그러지도